맨시티가 최근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과르디올라 감독 본인에게도 감독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5연패를 하는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6경기 동안 1무 5패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맨시티가 반등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틀 뒤에 리버풀과의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3일 뒤에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최근에 만만한 팀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나머지 일정들도 굉장히 빡빡해요. 크리스탈 팰리스를 3일 뒤에 만났는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하위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그 다음에 바로 유벤투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또 맨체스터 더비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주말에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틀마다 경기가 치러지게 됐는데, 리버풀전,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전, 크리스탈 팰리스전, 유벤투스, 맨유, 아스톤 빌라거든요. 근데 이 일정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제외하면, 그리고 넓게 봐서 노팅엄 포레스트까지 제외하면 맨시티가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팀들을 연달아 만나는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정에서 과연 맨시티가 반등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까가 궁금해지는 건데, 최근에 맨시티가 부진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로드리에 대한 부재는 많이 말을 했으니까 수비 라인의 문제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워커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시티가 그동안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에서 여러 수비수들이 영입이 되고 방출이 되고 하는 과정을 겪었지만, 그 안에서 늘상 중요한 선수는 워커였어요. 왜 그러냐면 워커가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아주 빠른 선수죠. 과거에도 왼쪽에 델프라던가 아니면 뭐 칸셀로라던가 진첸코라던가, 지금은 그바르디올이 위치하지만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수행할 때 워커가 3백의 오른쪽을 봤어요. 근데 이 워커의 역할이 수비 라인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 올라갔을 때 뒷공간을 빠르게 커버해주는데 최고의 선수였죠. 그래서 맨시티가 워커를 3백을 만들 때는 무조건 3백의 일원으로 만들었거든요.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때도 스톤스가 한 칸 올라갈 때 3백을 만드는 과정에서 워커가 오른쪽에 위치를 했던 거고요. 최근에도 그바르디올이 올라가면서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결국에 3백을 만들어주는 게 워커거든요. 그리고 이 워커가 중요한 이유는 공격을 할 때도 3백을 만들다가 오른쪽 라인에 있는 선수가 살짝 가운데로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오버래핑을 통해서 수비를 끌어내거나 오른쪽 라인에 균열을 일으키는 플레이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워커가 이렇게 넓은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기동력도 많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비 라인 뒷공간을 커버하는 능력도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든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토트넘의 반더벤 같은 존재였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마지막에 하는 실점이 좀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물론 워커가 이제 이 장면이 경기 끝날 때쯤에 나왔고 달려드는 선수가 베르너였어요. 그리고 베르너는 워커가 전성기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워커만큼 빠른 선수가 또 베르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체력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베르너가 볼을 가지고 전진을 할 때 베르너의 이 돌파를 워커가 스피드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워커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음바페, 비니시우스,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에게는 사실은 뭐 두려움의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그 워커가 베르너에게 너무나 편안하게 돌파를 허용하고, 여기서 베르너가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맨시티가 순식간에 실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워커가 전성기였을 때는 전혀 나오지 않는 장면이고, 경기 초반에도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손흥민과 워커의 대치하는 장면이었어요. 워커의 민첩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손흥민이 약간 오른쪽으로 페이크 동작을 넣습니다. 볼을 의도적으로 약간 뒤쪽에 놓고요, 손흥민이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볼을 한 번에 치면서 달리는 이런 페이크 동작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을 뒤에 놓은 다음에 워커도 무게중심이 약간 뒤로 쏠려 있죠. 그 순간 손흥민이 치고 달릴 때 워커가 이 민첩성을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치고 달리면서 편안하게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이거든요. 사실은 민첩성 대결에서 워커가 그동안 이 맨시티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손흥민 선수도 직접 언급을 했죠. 정말 워커를 뚫기 어렵다. 그러니까 워커는 세계적인 측면 공격수들, 특히나 스피드를 기반으로 하는 선수들 사이에서는 워커라는 이 존재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존재였는데, 최근에는 워커가 너무 편안하게 저런 장면에서 돌파를 허용한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맨시티는 라인을 올리면서 필연적으로 뒷공간이 열릴 수밖에 없는 전술이잖아요. 그러면 그 뒷공간을 완벽하게 커버해줄 수 있는 선수가 이 워커의 존재였는데, 워커의 문제가 당연히 맨시티가 역습을 당할 때 수비적인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워커를 대신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당장 맨시티에는 없죠. 리코 루이스가 있다고 하지만, 리코 루이스는 이제 워커랑 또 다른 이제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맨시티도 뭔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워커가 아니라 리코 루이스가 오른쪽 풀백에
뚜렷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번 시즌에 특히나 초반에는 워커가 나오지 못할 때 이런 전술이었거든요. 리코 루이스가 인버티드 풀백처럼 안쪽으로 들어가주고요. 이때 3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른쪽 중앙 수비수가 이 공간을 커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중앙 수비수가 넓은 공간을 잘 커버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특히나 이런 이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아칸지가 좀 적합하죠. 아칸지가 스피드가 또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오른쪽 라인에 특히나 워커가 이제 주전 명단에서 빠지기 시작하면 워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선수를 빨리 찾는 거, 뭐 선수를 대신할 수 없다면 구조적으로 뭔가 전술적인 해결책을 빨리 찾아내는 게 맨시티에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번 시즌 초반에 맨시티의 전술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번 시즌은 조금 더 미드필더들의 공격적인 전진을 프리시즌부터 요구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즌 초반부를 생각을 해보면 리코 루이스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주는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좌우 측면에 뭐 도쿠라던가 사비뉴가 올라가지고 이때 가운데로 베르나르도 실바가 올라가줍니다. 균도안도 올라가주는데 여기서 리코 루이스가 오른쪽 라인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균도안이 좀 가운데로 올라가져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리코 루이스까지 함께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3백을 기반으로 한 2선 라인에 3명의 선수를 두는 경기 장면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홀란드에게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베르나르도 실바가 움직이면서 수비 끌어당기고, 리코 루이스도 움직이면서 수비 끌어당기고, 균도안도 움직이면서 수비 끌어당기니까 홀란드에게 공간이 나는 이런 연쇄적인 작용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맨시티가 시즌 초반에 나왔던 홀란드의 득점 장면을 보면 홀란드 주변에서 오프 더 볼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왼쪽에 사비뉴가 있고 오른쪽에 포든이 있었잖아요. 이때 포든이 가운데로 살짝 들어와요. 그리고 실바가 좀 올라가고 리코 루이스가 오히려 포든의 자리로 움직여주면서 오른쪽 공간을 담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그바르디올까지 순간적으로 올라와 주면서 실바가 가운데 있고 사비뉴가 좀 가운데로 또 더 들어가주는, 그러면서 사실상 사비뉴, 포든, 베실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리코 루이스가 올라오지 않고 워커가 올라오는 경우도 존재를 했었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리코 루이스가 아예 이쪽으로 올라가 준다던가, 아니면 그바르디올이 올라가지 않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올라가 준다던가, 뭐 이런 방식으로 어떠한 형태가 되든 홀란드 주변에 많은 선수를 배치하면서 홀란드의 움직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전술적인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어떤 거냐면, 저런 형태가 됐을 때 홀란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홀란드가 가장 상대팀 입장에서는 묶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가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공격 포인트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홀란드의 주변에 있는 선수들의 공격 포인트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홀란드 주변에 균도안이 워낙에 박스 안에서 득점이 좋다 보니까 홀란드를 묶어놨을 때 균도안을 놓치면 실점을 한다. 이게 거의 공식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균도안을 놓치면 홀란드가 득점을 하고, 아니라면 주변에 데브라이너가 있고, 지난 시즌만 해도 홀란드 주변에 포든이 있었죠. 데브라이너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할 때 포든이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홀란드를 묶어놨을 때 포든이 득점을 하면서 지난 시즌의 득점 분배를 보면요, 홀란드가 모든 대회에서 38골을 넣었는데 포든이 27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홀란드 주변에 있었던 선수들, 알바레스라던가 베르나르도 실바라던가, 그리고 뭐 뒤에서 로드리까지 막 올라와 주면서, 어쨌든 이 로드리를 제외하면 실바, 알바레스, 포든 이 3명의 선수가 홀란드 주변에서 계속 움직이던 선수들이거든요. 저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득점력을 보장을 해주니까 홀란드도 막아야 되는데 주변 선수도 막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왕좌왕하다가 홀란드를 놓치는 그런 장면이 반복이 되는 건데, 이번 시즌의 모습을 보면요, 홀란드가 17골이고 그바르디올이 그 다음으로 득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래도 이제 홀란드에게 수비가 집중될 때 그바르디올이 왼쪽에서 침투해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홀란드 주변에서 득점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득점력이 매우 저조해요. 특히나 이번 시즌에 주전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누네스가 또 3골인데, 누네스가 주전으로 많이 못 나왔는데 3골을 넣었으니까, 누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으로 못 나오다가 리그컵이나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득점을 한 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뭐 포든 같은 경우에도 주전으로 이번 시즌에 못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 시즌에 현재까지 주전급으로 홀란드 주변에서 뛰던 선수들은 득점이 많이 안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난 경기도 어떤 장면들이 나왔었냐면, 홀란드가 최전방에 있고 포든이 가운데로 들어가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비뉴가 왼쪽 측면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른쪽에서는 워커가 올라가주니까 포든이 들어오는 거고, 왼쪽에서는 그바르디올이 올라가주면서 사비뉴가 가운데로 들어와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가운데 지역에 포든, 사비뉴, 홀란드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리코 루이스까지 올라가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바르디올에게 먼저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바르디올에게 아무래도 수비가
뛰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 또 사비뉴가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그바르디올이 볼을 잡을 때 먼저 그바르디올에게 한 명의 선수가 끌려갔고요. 뒷공간으로 사비뉴가 뛰어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사비뉴에게 수비가 끌려들어갑니다. 근데 가운데에서는 홀란드가 뛰어들어가니까 홀란드를 당연히 마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순간 요 가운데로 포든이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포든에게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포든이 좋은 공간에서 볼을 잡았는데 여기서 득점을 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이 지난 경기에 한 3-4차례 나왔어요. 포든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나왔는데 좋은 공간이 나왔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장면들이 좀 반복이 되거든요.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리코 루이스가 올라오고 있고 포든이 있고요. 가운데로 들어온 홀란드가 있고 사비뉴도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그바르디올이 넓은 공간으로 올라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운데 지역에 홀란드, 포든, 사비뉴가 모두 다 있으니까 리코 루이스까지 토트넘의 수비가 모두 이 공간에 쏠렸어요. 그러니까 측면으로 돌아뛰는 그바르디올에게 패스가 넘어가는 순간 넓은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바르디올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바르디올에게 패스가 넘어가는 순간 안쪽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공간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바르디올이 볼을 잡았을 때 홀란에게 아무래도 수비가 쏠리다 보니까 사비뉴가 뛰어들어가면서 사비뉴의 머리 쪽으로 볼이 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물론 이게 오프사이드이긴 했는데 사비뉴가 마무리를 못하죠. 이런 장면을 보면 주변 선수들의 이 결정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 이것도 지금 맨시티의 좋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너무 홀란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리그만 따지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홀란드가 12골, 그바르디올 3골, 코바치치 3골, 스톤스 2골. 그러니까 사실상 홀란드 밑에 있는 선수들, 그동안 이제 출전했던 선수가 뭐 리코 루이스, 사비뉴, 베르나르도 실바 뭐 이런 선수들인데 그런 선수들은 현재 득점을 기록을 못하고 있어요. 균도안도 마찬가지고요. 포든도 리그에선 득점이 없죠.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맨시티가 공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 홀란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의 공격 포인트 저하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연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공격 라인에서 데브라이너가 부상인데 지난 시즌에는 데브라이너 대신 에이스의 역할을 해줬던 포든이 또 약간 부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선 라인에 뭔가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홀란드와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을 만한 이선 자원이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맨시티가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워커의 노쇠화 그러면서 사실상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였고 공격 라인에도 사실은 뭐 데브라이너의 노쇠화가 있는 거예요. 데브라이너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경기를 꾸준하게 못 나오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에이스가 포든인데 포든이 아직은 데브라이너만큼의 영향력을 이번 시즌에 못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데브라이너의 공백이 또 공격 쪽에서는 느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공격 쪽에서 공격 숫자를 많이 늘리는 전술을 과르디올라 감독이 쓰고 있다 보니까 공격 쪽에 공격 숫자를 많이 늘렸는데 득점이 안 된다. 그러면 역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역습을 막아내야 되는 워커가 부진하다. 이게 연쇄적인 지금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맨시티의 미드필더들도 나이가 이제는 많이 들어서 수비 라인이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 주지 못한다. 이거는 로드리의 부재가 나올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는 맨시티가 라인을 올렸다가 역습을 당해서 내려가는 순간 미드필더 라인에서 빨리 이 공간을 커버를 못 해줘요. 특히나 최근에 로드리도 부상당했는데 코바치치까지 부상을 당한 상태다 보니까 균도안이 이 공간을 커버하는데 균도안은 기동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니까 저 공간을 커버를 못 해줘서 역습을 당할 때 수비 라인 뒷공간도 문제지만 수비 라인 앞 공간도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드필더 라인에서 전체적인 압박도 안 되고 이게 이도저도 아닌 전방 압박 그리고 공격적인 축구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나이를 보면 5번째로 많습니다. 평균 나이가 27.8살이에요. 그런데 우승권 경쟁팀들과 비교를 해보면 아스날이 26.5, 리버풀도 26.5거든요. 그리고 다른 빅클럽들도 생각해보면 첼시는 24, 토트넘은 25.4 요런 이제 나이대예요. 맨유도 26.3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이적으로 지금 팀 내에 자원들이 다른 경쟁팀들보다 노쇠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나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지금 맨시티에 주전급으로 뛰는 선수가 많아요. 워커, 균도안, 데브라이너도 부상이었지만 결국은 주전급이죠. 데브라이너 그리고 뭐 코바치치도 로드리가 부상당하면서 주전급으로 뛰어야 되고 스톤스, 베르나르도 실바 30이 넘은 선수가 주전급으로 너무 많이 뛰고 있습니다. 아스날을 비교해보면 아스날은 네트 골키퍼가 백업이죠. 조르지뉴 백업입니다. 토마스 파티 정도만 주전급이라 볼 수 있고 스털링도 29살인데 백업이에요. 트로사르도 로테이션이에요.
시즌이죠. 그러니까 아스날 같은 경우는 28살, 27살 이쯤 되는 선수들이 베스트 11을 짤 때는 최고령의 나이입니다. 리버풀은 반다이크, 살라, 그리고 로버트슨 세 선수를 빼면 모두 다 27살 미치거든요. 주전급 선수들이. 그리고 최근에 로버트슨이 30살이 되자마자 최근에 아주 불안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치미카스에게 점점 더 시간을 내주고 있어요.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빅클럽들 중에서 우승권 경쟁팀들 중에서 30살이 넘는 선수를 주전급으로 가장 많이 기용하는 선수가 맨시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커가 부진하니까 수비에 문제가 생기고, 데브라이너가 이제 꾸준하게 경기에 못 나오니까 공격에 문제가 생기고, 로드리가 부상을 당하니까 중원에 로드리의 움직임을 커버해줄 수 있는 기동력 있는 선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맨시티가 세대 교체가 지금 딱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부상이라는 변수까지 발생을 하면서 과부하가 조금 걸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뭐 전술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틀 자체를 사실은 바꾸는 게 아닌 이상 지금 맨시티가 어쩔 수 없는 나이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핵심 선수들의 연쇄적인 뭐 부상과 부진, 워커, 로드리, 뭐 데브라이너 이런 선수들, 그리고 포든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이제 악재들이 좀 겹치면서 반등의 요소를 찾아야 되는데 반등의 요소를 찾기가 매우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이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세계 최고의 감독, 그리고 정말 축구의 한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감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과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이것을 보는 것도 맨시티의 축구를 보는 이번 시즌의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